여러분, 직접 해보실래요? 오늘은 엘리자베스 비제 르브랭 자화상에 도전하는데요. 이름이 참 길죠? 사실 제가 오랫동안 찜해뒀던 그림에 도전하려니까 여러분도 거꾸로 그리기 도전해보시라고 꼭 이야기하고 싶었어요. 처음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몇 장까지 그릴 수 있으려나? 아니, 몇 장까지 그리고 싶어질까? 라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었거든요. 그런데 최근 요 몇 년 동안 제가 꽂힌 말 중에 하나가 시작하기 위해 시작하라거든요. 그렇죠. 너무 걱정 없이, 너무 부담 없이 일단 뭐라도 시작하고 보라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실천에 옮긴 거는 별로 되진 않는데 제가 이 거꾸로 그리기는 꼭 해야겠다 해서 드디어 시작을 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. 물론 그래봤자 오늘이 겨우 7번째 시간이긴 하지만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기대 이상인 것 같아요. 무엇보다도 그림을 그릴 때 부담 없이 선을 하나라도 긋고 또 선을 긋다가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다른 것도 그리고 싶어지고 그러다 드디어 오늘 제가 오랫동안 찜만 했던 비제르 브레잉의 초상화에 도전하게 된 거죠.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막 정교하게 똑같게 감탄할 정도로 따라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. 그냥 일단 시작하고 마무리한다의 의미를 두고 하고 있는데 뭐 저는 처음에도 그 정도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만하면 만족하고 있고 어쨌든 할 때마다 성과물이 나오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보람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아니, 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죠. 그리고 재밌고. 그래서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오랫동안 찜했던 화가를 오늘 도전하는데요. 그런데 이분은 이름이 되게 길어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어쩌면 요즘 좀 익숙해지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요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회를 하는데 요즘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이라는 전시회를 하고 있거든요. 아, 그렇죠. 제가 국립중앙박물관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. 네, 제가 좋아하는 곳이어서 자주 가고 있습니다. 아무튼 이 전시가 올해 3월 1일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핫해요. 주말에 가시면 제대로 관람하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. 아주 일찍 가시거나 아니면 혹시 괜찮으시면 평일에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거기에 가면 이런 회화 작품도 있고 도예 작품도 있고 뭐 심지어 갑옷도 있고 되게 신기하고 재밌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마리 앙뚜아네트 초상화도 걸려져 있어요. 그런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엄청 총애하고 좋아하던 초상화가가 바로 이 엘리자베스 비제 르 브랭이고 그곳에 걸려있는 마리 앙뚜아네트 초상화의 작품도 이 화가가 그린 거예요.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 화가에 대한 책이나 아니면 유튜브 방송이 꽤 여기저기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익숙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. 일단 이 르브랭은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에 또 제가 이분 작품 할 때 다른 이야기도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분의 특별한 에피소드보다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개략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것만으로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분은 본인이 회고록을 낸 적이 있는데 옛날에 그것도 여료화가는 입지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. 그런데도 회고록을 낼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았을까요? 실제로도 그렇고요. 제가 예전에 이분 생애에 관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 초반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. 이분이 꽤 연세가 있을 때인데 주변에서 하도
하도 나한테 회고록을 써라 써라 너무 간청해서 그 간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내가 회고록을 쓰겠다.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저분은 도대체 얼마나 이야기거리가 많고 경력이 화려하길래 주변에서 저럴까 했는데 영화를 보니까 정말 영화 같은 삶을 사셨더라고요. 이분은 당대의 추상화학으로서 거의 최고봉을 찍은 것 같은데 이분이 프랑스 분이지만 이 프랑스뿐만 아니라 뭐 이태리, 러시아 주변 국가들에서도 러브콜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그런데 이분의 초상화의 특징을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왜 요즘 카메라가 우리가 사진 찍을 때 특히 사람 모습 셀피 찍을 때 그냥 찍지 않잖아요. 뷰티 모드라던가 필터링 기능을 해서 나긴 나지만 좀 더 나를 최대한 예뻐 보이게 장점이 부각되게 뭐 어떨 때는 사기처럼 찍기도 하지만 약간 그 시대의 초상화를 마치 카메라의 뷰티 모드나 필터링 같은 기능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. 그러니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어요. 그리고 이분이 그린 작품들을 보더라도 작품들의 이 모델의 모습이 다 뭔가 개성이 있고 생동감이 넘치고 어떤 생기가 느껴지고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멋진 화가였던 것 같아요. 일단 이분은 프랑스의 로코코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요. 그림을 태생적으로 잘 그린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아빠가 그 시대에 파스텔 초상화 화가셨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그림 재능에 대한 DNA가 있었겠죠. 그리고 영화를 보면 어렸을 때 아빠 화실에 가서 놀았는데 놀 때 아빠가 자신의 미술 도구 파스텔 같은 거를 가지고 놀 수 있게 해주셨고 그래서 아마 그림을 그렸는데 아빠도 딸의 재능에 되게 놀라고 기뻐하시는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. 아빠가 화가가 되면 네가 화가가 되지 누가 되겠니 이러면서 그런데 약간 이 르브랭은 소녀가장 같은 화가가 되죠. 10대 중반 정도에. 왜냐하면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. 그래서 엄마가 금방 재혼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리고 되게 부자 보석상한테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부자 보석상도 다 필요가 없었어요. 왜냐하면 되게 인색하셨거든요. 새아버지가. 그래서 이 르브랭이 속상했던 거예요. 엄마가 아빠의, 즉 새아빠의 눈치를 보면서 생활비를 얻어 쓰는 게. 그래서 내가 직접 돈을 벌어서 엄마 용돈을 드려야지. 이래서 화가 생활을 했는데 12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는데 특히 14살 때 엄마랑 남동생이랑 새아버지 그림을 그렸는데 특히 엄마랑 남동생 그림을 너무 예쁘고 특색 있게 그린 거예요. 그래서 주변에 입소문이 쫙 난 거예요. 그래서 주변에서 뭐 귀족을 비롯해서 그림 의뢰가 되게 많이 들어오고 다른 그림도 잘 그려서 점점점 소문이 나고 그러면서 돈도 더 많이 받게 되었는데 새아버지가 제가 그려서 번 돈은 내 돈이야. 그래서 직접 가져가고 본인 마음대로 돈을 막 쓰고 이런 속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.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무척 속상해했지만 하지만 영화를 보면 르브랭은 되게 즐겁게 자신의 재능을 펼치면서 화가 생활을 하는데 왜 이 르브랭이 모델들의 모습을 사실에 근거하지만 좀 더 뭔가 우아하고 예쁘게 잘 그린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드디어 마리오 앙투아네트의 초상화까지 그리게 되는 기회가 생기게 됐어요. 그런데 당시 마리오 앙투아네트는 어떤 속상한 일이 있었냐면은 왜 어렸을 때 프랑스로 시집을 왔잖아요. 이제 그래서
이제 가끔 자신의 큰 모습을 초상화를 그려서 엄마, 즉 마리아 테레지아에게 초상화를 보냈는데 이 그리는 초상화마다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어느 날은 엄마한테 편지를 썼어요. 아니 여기 프랑스 궁정화가들이 초상화가들이 정말 나를 너무 열받게 한다.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. 너무 속상하다. 왜냐하면 초상화를 그릴 때 마리아 앙투아네트가 합스부르크 사람이다 보니까 그 가문의 외형적인 특색이 있잖아요. 특유의 턱 모양이라던가 튀어나오는 눈 그거를 너무 여과 없이 그려서 속상한데 루브랭은 마치 뷰티 모드를 한 그림처럼 뽀샤시하고 우아하게 자기 모습을 너무 잘 표현하는 거예요. 그래서 루브랭을 너무 좋아하고 나중에 루브랭한테만 초상화를 맡긴 거죠. 그래서 둘이 엄청 친해지고 또 둘이 나이도 동갑 비슷해요. 왜냐하면 몇 달 차이가 안 나거든요, 생일이. 그러니까 또 뭔가 코드도 잘 맞았겠죠? 케미도 잘 맞고 이래서 르브랭을 엄청 총애하는 화가로 뒀는데 나중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둘이 슬픈 이별을 하게 되죠. 그래서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확인을 해야 하는데 뭔가 설레이면서도 두려우면서 진실의 순간이 온 듯하네요. 자, 그림을 확인을 하는데 이거 무슨 만화인가요? 하지만 그래도 저는 만족합니다. 르브랭처럼 예쁘게는 안 나왔지만 개성 있게 나왔네요. 나름 비슷하고.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놀러와 주세요.